네, 경제연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올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했는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액이 10조 원을 넘겼고요. 지난해 동기와 대비를 했을 때도 2.4% 올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농식품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수출이 조금씩 늘고 또 지금 농식품부 발표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늘어난 폭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 남짓, 그러니까 뭐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황기에 늘어났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품목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라면이 25.9%나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딸기 22%, 쌀 가공품 20% 이렇게 특정 품목이 주도하는 일부 품목은 그야말로 급증했다. 그런데 이런 일부 품목이 급증한 데에는 나름대로 여러 어떤 관련 업계나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를테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 K-뮤직이나 K-드라마가 수출 증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네. 또 일부 품목에서는 냉동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기여했다. 이런 측면에서 모처럼 찾아온 이런 기회를 잘 이어간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농수산식품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디에다 잘 갖다 팔았나 시장별로 보면 중국 수출이 이제 11.1% 증가했고요. 또 미국으로도 수출이 12억 250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8.5% 증가한 것인데 효자 품목이 뭔지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라면입니다. 라면이 라면이군요. 8억 9,010만 달러어치를 수출을 했는데요. 이게 25.9% 늘어났거든요. 뭐 이렇다면 뭐 이 정도는 상당한 증가다. 그다음에 또 김치 9.9%, 그다음에 쌀을 가공해서 만든 우리가 지금 쌀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좀 남아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쌀을 가공해서 만든 식품들, 쌀 가공 식품 이 대목이 20.7% 증가했거든요. 뭐 이런 것은 상당히 효자 품목이다. 자, 그다음에 신선 과일류 중에서는요, 우리나라 배나 사과 수출은 뭐 거의 미미합니다. 네. 그런데 딸기가 최근에 어떤 품종 개량이라든지 특히 킹스베리 딸기 종자 개발 등에 힘입어서 예. 딸기 덩치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높아지고 수출 물량도 느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딸기는 지금 동남아에서 한국 딸기 열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치라든지 라면 뭐 이런 쪽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김밥도 돌풍을 일으켜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네. 식품 부분에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는요. 그 최근에 뭐 프로그램에서도 미국 김밥이 인기가 많은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 미국인들에게도 미국에서는 김밥이 품절 대란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K푸드가 인기가 느는 그 배경은 뭘지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예, 이 김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업체의 기술 개발 노력의 공이다. 그 대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김밥은 이게 맛은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외국인 상대로 어떤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김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밥을 국제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김밥을 이게 보관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쌀이 딱딱해서 말라버리고 네. 그렇다 보니까 대중화나 국제화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었는데 한 중소기업 업체가
미국의 트레이드 조라는 유명한 식품 체인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이 김밥을 급속 냉동, 영하 45도에서 45분간 냉동을 시키는데요. 예. 이게 김밥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당근 또 단무지 이런 품목들이 각 제품별로 해동 온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얼리고 정확하게 차별화해서 해동시키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바람에 네. 이게 미국에 물량을 내놨는데 물량 내놓자마자 아주 폭발적으로 바로 지금 솔드아웃 바로 매점 매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는 우리나라 해외 동포들도 굉장히 많은데 해외 동포들 입장에서 이 냉동한 것을 집에 가서 조금만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한국에서의 식감을 즐길 수 있어서 한국 동포들이 앞장서서 지금 소비하고 있고 예. 덩달아서 이를 본 주변의 미국 사람들도 팔리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식품 시장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뚫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죠. 함께 발표한 점도표도 내년 말 금리 중간값으로 4.6%를 내다봤기 때문에 긴축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예, 일단 미국의 이제 더 이상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이제 끝났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도 여차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금리를 언제부터 내릴 것인가, 예. 그리고 내리는 속도가 그동안에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게 쟁점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를 보면 4.6, 내년 말에 4.6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사실은 최저금리 2.25에서 5.5까지의 범위 레인지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평균하면 현재 기준금리는 5.37입니다. 5.37에서 4.6이라는 이 점도표 예상금리를 빼면 그 차이가 0.77로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0.77%를 내린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는 것인데 연준 자기들이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3번 정도 내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3번을 내리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뉴욕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좀 증폭이 돼서 3월 달에 내릴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점도표상 이론만 보면 6월 달, 9월 달, 12월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달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나고 금리 인하로 간다. 다만 이미 높아져 있는 금리가 0.7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과연 고금리 충격이 한꺼번에 없어지겠느냐. 이런 대목은 좀 우리가 여전히 유념하면서 예. 고금리의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세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점은 찍은 것 같고 그렇게 원하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사가 좀 나오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로 마감을 하는 등 뉴욕 증시의 훈풍은 불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사실 산타랠리가 있을 것인가 아닌가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미국의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 종료,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이후에 코스피 이틀째 연속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오를 경우에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폭넓게 수요가 늘어난 쪽이 반도체거든요.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섬유, 화학 이런 것은 특정 분야에서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만은 반도체는 용량 증가나 기억 처리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전 분야가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식 매입이 늘어나면서 특히 SK 하이닉스 이 경우는 HBM 반도체라는 그 고대역 용량 메모리 이게 AI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할 것은 미국 달러 가치가 예.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 우리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안정에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금리 인하 논의 가셔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행은 언제쯤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동결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 한국은행은 미국의 뭐 통화 정책에 기계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평소에 한국은행이 우리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은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라는 예. 얘기거든요. 이번에 이제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가면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하겠느냐 이게 관전의 포인트인데요. 뭐 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미국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사정이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고 급격하게 올렸고 또 그 결과 빨리 물가를 잡았거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최근에 기자들 회견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내년 12월 달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우리가 금리를 같이 안 내리면 이번에는 역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우리나라 환율이 급강세가 돼서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이 금리 정책 동조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민이 좀 깊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내리고 싶겠지만 그래 당장의 물가가 아직 우리는 완전히 안정이 안 돼 있다. 예. 그런 면에 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